씨 좀 빌립시다. 이향란. 누가 씨 좀 빌려주지 않겠나? 람보가 버릇대로 볼을 실룩거리며 불쑥 말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장가드는 친구의 함값으로 마련한 술자리가 어지간히 길어져 모두가 흐느적거리며 잡담을 하고 있던 잠이었다. 씨를 빌려달라니? 처음부터 맨 안쪽에서 주식 투자 얘기로 열을 올리던 선옷을 빼놓고 어수선하던 좌중은 일제히 람보를 쳐다보았다. 몸무게가 120kg나 되어 군 복무를 면제받고 대학병원 전문의로 있는 그는 인상까지 오락부락한 게 실베스타 스텔론과 닮았다고 람보라고 불리었다. 입심이 좋은 데다 그의 전공이 산부인과인지라 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화제를 내놓곤 하였다. 불쑥 내뱉은 말이 선승의 화두처럼 방안을 빙빙 맴돌았다. 똥딴지같이 씨를 빌리자니? 호박씨인지 나팔꽃씨인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누군가 거들고 나서도 그는 다음 말을 꺼내지 않은 채 좌우로 몸을 흔들며 제법 심각한 표정까지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모두들 답답해져서 다음 말을 재촉하자 좌중을 휘둘러 본 람보는 몇 사람에게 혈액형을 묻는 것이었다. 람보가 찾는 AB형은 나를 포함해서 3사람이었다. 만사에 심드렁해져 있던 나는 그저 다시 술잔만 빨아대는데 두 녀석들은 무슨 기막힌 건수라도 잡게 된 양으로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자리를 고쳐 앉으며 서로 맞겠다고 덤볐다. 하! 자네들은 안 되겠어. 얼굴이나 체형이 영 딴판이고 자네들 아마 전과가 있지? 아무 구멍에다 담그고 다니는 놈들이 씨를 빌려주겠다고? 짜스들아. 새끼 만들기 전에 병원에 와서 검사나 받아보라고. 어이 청수, 자넨 어때? 생각 없나? 람보는 나를 찍으려는 모양이었다. 남편이 무정자증인 부부가 있는데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자식을 보겠다는 것이었다. 제길, 누구는 맨날 생기는 애 지우느라고 병원에 바친 돈이 얼만데 세상은 도무지 불공평하기 짝이 없었다. 아내와 나는 항상 만원 버스 속에 탄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부대끼며 지내왔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채곡채곡 승객을 쑤셔 넣어 놓고 전후 좌우로 흔들어대는 버스 속에서는 괜히 짜증만 나는 법.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짓밟고 들쑤셔도 미안하다는 사과말 한마디 없었다. 꽉 끼인 채 마주서서 별의별 퉁명스러운 푸념을 해대도 그것은 버스 운전사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첼리스트인 아내는 애꿎은 악장을 씹어대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는 지도교수를 쪼아댔다. 어쩌다가 충돌이 생겨 차라리 내려버리자고 출구를 향해 몸부림쳐 가다 보면 버스문은 닫혀버리고 한풀 꺾여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번번이 주저앉고 말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늘 마음 상하듯 부부간의 갈등은 늘 돈 때문이었다. 소위 가장으로서 한 푼벌이도 없는 나 때문이었다. 더구나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어디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데도 없는 캄캄한 나의 앞날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하였다. 생활비에 용돈 학비까지도 아내에게 기대고 사는 처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기 아버지 노릇까지 해보겠다고 덤빌 수 없어 아내는 이미 7번이나 중절을 하였다. 속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여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기를 낳아야 고생을 안 한다느니 환갑돼서 국민학생 학부모 되려고 하느냐느니 입방아를 찧어댔다. 어쩌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도 차라리 아기를 낳으면 사는 것이 더 든든해지지 않겠느냐고 회유하러 들지만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텨왔다. 사실 나라고 아기를 갖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조카나 친구의 자식을 보면 그렇게 탐이 나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핍박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아내도 처음에는 당연히 아기가 들어서면 낳겠다는 주의였다. 씨가 좋은 것인지, 밭이 기름진 것인지, 풍선을 2개씩 끼거나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거나 그렇게 조심해도 2-3달 간격으로 아내의 헛구역질은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가차없이 병원에 끌려가 반마취 상태에서 싹싹 자궁 긁어내는 소리를 듣는 것에 질리기도 하고,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아기 낳는 일을 미루자는 내 논리에 속아 넘어가 더 이상 아기 갖는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잠자리를 피하는 눈치였고, 원래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진례 사정도 아예 포기하고 말았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중절 수술을 마치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아내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수술비를 지불할 때 나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는 간호사의 눈길과 마주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내와 나는 피차 능력 있는 부모가 될 때까지 사랑을 절약해야만 했다. 처제래요?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이 옅은 긴장으로 서성대는 가족들의 몸짓을 흐트려 놓고 있었다. 길다란 나무의자 건너편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울 속에서 안경을 콧잔등에 걸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다. 그 물음은 잠깐 귓전을 스치다가 이내 저만치 분만실 문 틈새기로 빠져 들어갔다.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던 산모의 비명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누군가 내 옆구리를 꾹 찔렀다. 네. 저 말씀인가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할머니의 호기심에 대꾸하는데 복도에 있던 여러 산모 가족들의 시선이 도수 없는 안경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분만실이라는 글씨가 마주 보이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던 여인의 남편을 흘끔 쳐다보았다. 기름을 바른 머리는 단정하였다. 양 팔꿈치를 무릎 위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시선에 섞여 나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천천히 일어나 출구 쪽을 향해 걸으며 혼자 나주막히 중얼거렸다. 그럼요. 쳐다 입지요. 분명 제 아이지요. 하지만 그 아기의 아버지는 저기 앉아있는 거려. 철문을 밀치고 나가려는 순간 여인의 마지막 비명이 자지러졌다. 곧이어 사내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 분간기 힘든 아기의 울음소리가 낭자하게 퍼졌다. 사람들의 안면신경이 일제히 요동을 쳤다. 머리 모양이 단정한 사내가 막 열리는 분만실 문을 향해 탄성을 지르며 일어서자 나는 죄인처럼 복도를 빠져나와 힘없이 계단을 내려섰다. 한층이 끝나는 곳 반대편 모서리에 볼빛과 웃음소리가 환한 스테이션이 눈에 들어왔다. 산부인과 병동 입원실이라고 쓰인 사인보드가 대롱대롱 걸려 있었다. 다시 계단을 밟으려는데 휘청 다리가 떨려왔다. 발가락들이 오므라졌다. 발바닥 한복판에 불끈 통증이 엄습했다. 나는 간신히 입원실 나무의자까지 걸어가 몸을 의지했다. 스테이션엔 몇 명의 배기들이 과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인사치레로 아들을 낳았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출산 때문에 온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보았다. 긴장이 분말처럼 풀풀이 흩어졌다. 눕듯이 길게 뒤로 기댄 내 앞으로 귤 쟁반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녀들은 다시금 종전의 화제로 되돌아갔다. 나는 차라리 그 화제에 합승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수단은 나를 떼어놓고 찬탄과 야유와 조소를 뿜어 올리며 줄다름치고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손을 더듬어 귤 하나를 두 손으로 맞잡았다. 그 중심을 오른 엄지로 짐짓 압박했다. 껍질이 덧없이 열렸다. 어느새 그것은 말캉한 알몸을
얌전한 맵시로 드러냈다. 반을 짜개고 그 한 켠의 1점을 떼어 입에 넣었다. 달큰하면서도 신 액체가 구강안을 누볐다. 약간의 잔주름이 눈가를 달려갔다. 몇 점이 더 입안에 깨졌다. 나는 휘청거리며 창가로 나섰다. 창밖의 모든 풍경은 어느 한 시점을 찾아 영영 증발해 버릴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람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술자리에서 씨를 빌리자는 농담이 오고 간 기억이 삼삼해질 무렵이었다. 씨를 빌려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농담처럼 돌리려는 내게 람보는 정색을 하며 사정을 해냈다. 내가 아주 적임자라고 치켜 세우며 상당한 액수의 제공비를 들먹이자 은근히 부하같이 밀었지만 엉터리 같은 소리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밤 기어이 술집으로 나를 불러낸 람보는 사뭇 애원조로 저간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인공수정을 받으려는 여인의 시댁은 람보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원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갓 전문의를 딴 람보로서는 그 일에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 눈치였다. 처음에는 의과대학생에게 사정사정해서 정자를 받게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강간 한번 당하고도 애가 들어서 버리는 경우와는 달리 인공수정이라는 게 워낙 까다롭고 성공률이 낮다는 것이었다. 결국 제공받는 쪽에서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고통에 지친 것도 지친 것이지만 제공자도 5번이나 끌려다니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바람에 고민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던 부모들까지 나서서 재촉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워낙 까다롭게 따지고 나서는 바람에 영 마땅한 사람이 골라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여자의 씨바지와는 달리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별로 말썽이 없는 것이 정자 제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굳이 그쪽에서 람보를 내세운 것은 혈액형이나 비밀유지 또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좋은 성격과 재능을 지닌 정자 제공자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남편 되는 사람은 자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골라달라고 은밀히 부탁하더라는 것이다. 그날 술자리에서 혈액형을 확인한 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적임자일 것 같다는 것이었다. 람보가 보기에 여인의 남편과 내가 아주 많이 닮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씨의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증거가 7번 이상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람보의 집요한 설득은 기어이 내 자존심을 거꾸러뜨렸다. 아니, 솔직히 실토하자면 나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100만 원이 탐났다. 람보는 그 금액이 상식적인 수고비보다 10배 이상의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기실 100만 원의 내역은 씨값보다 입막음 값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여인의 둘을 밟게 될 줄은 나로서도 짐작 못한 일이었다. 정자를 채취하는 의사와 자궁에 주입시키는 의사를 따로 두는 병원의 엄격한 더블 블라인드까지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시립 교양악단에 다니는 아내의 벌이는 결코 신통한 것이 못 되었다. 거기서 나오는 보스로는 고작 교통비나 화장품 몇 가지를 사면 그만이었다. 피아노만큼 교습생이 몰리지 않는 첼로인지라 몇 명 아이들의 레슨비로는 겨우 생활을 꾸려나갈 정도였다. 처녀적에는 처가의 자가용으로 학교에 다니고 출퇴근을 하다가 그 커다란 케이스를 짊어지고 택시를 잡아타고 다니자니 허구한 날 짜증이었다. 언젠가 생활비가 바닥나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을 때는 꼬박 일주일 동안 싸운 적도 있었다.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처가에 손을 벌리면 난리 날 거라고 못 박아두었던 약조를 파기하자고 우기는 것이었다. 결국 아내는 무능력한 사람이 고집만 피운다며 내게 악다운을 쓰다가 몇 대 쥐어박히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장인 앞에 불려가 학문하는 사람이 돈을 밝히지 않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여자를 때리는 졸장부는 되지 말라고 일장 훈계를 듣고 나서 아내를 데려왔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내는 쫄쫄이 친정에서 뒷돈을 타다 쓰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저 모르는 체하며 방조할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생활에 대한 반감을 해소시킬 배설구를 찾지 못해 내내 끙끙거리고 있던 참에 람보의 제의는 내심 자극적이었다. 아내에 대한 참으로 이유 없는 반항은 불현듯 벌써 한 달 가까이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기실 여관비가 아까워 결혼의 형식을 밟기는 했지만 그 요란한 요식행위 이전의 섹스마저도 달콤하고 아기자기한 사랑의 교감으로만 채워진 것이 결코 아니었고 나 혼자만의 지뢰사정으로 끝나는 일방적 살비빔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했다. 정점으로 함께 뛰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때뿐. 중절수술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아내는 어느덧 의무적이고 기계적으로 몸을 벌리고 나서 비릿한 액체를 처리하며 여지없이 한숨 아니면 짜증을 부리는 것이었다. 어쩌면 아내는 아기를 가지지 않을 바엔 섹스란 차라리 체력 낭비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마침내 내 쪽에도 이래선 안 되는데 싶어지도록 욕구의 위축 현상이 찾아왔다. 이래저래 나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매끄러울 수가 없었고 그 점은 아내 쪽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한랭 전선은 결국 쉽사리 거칠 성질이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부부관계에서 또는 유사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섹스는 얼마만한 실질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그따위 속되고 진부한 문제로 의식의 한 자락이 매달리는 것 자체에 심한 불쾌감과 자기 혐오를 느끼면서도 나는 최근 들어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었다. 이런 따위 껄끄러운 마찰이 결국은 파국의 초입이라는 인식. 아니, 마찰 자체가 이미 엄연한 파국이며 벽이라는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내는 원래 성신경이 못인 여자는 아닌 것 같았다. 문제는 그녀가 본능보다 감정이나 이성이 앞서는 형의 여자인데 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었다. 피차 상대방에 대해서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지금에 이르러서도 아내는 교과서적인 완벽한 과정의 성관념에 얽매여 그 패턴을 고집했고 그러는 자신에게 실증이랄까 피곤함 같은 것을 드러내는 내가 비정상적이라고 되레 화를 내곤 했다. 특히 임신 가능 기간인 배란기 때의 증세는 더욱 심했다. 간호사들의 수다도 지쳤는지 바닷속 같은 정적이 내려앉은 입원실 복도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다 보니 물 빠진 갯벌의 해초처럼 맥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 남자가 어둑어둑한 공간을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축 늘어진 남자의 행색을 보며 나는 그의 아내가 딸을 낳은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가 첫 번째 창문 옆을 지날 무렵 손가락이 바지 호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내려다보니 그것은 마치 흥분한 성기가 바지를 텐트 치듯 불룩하게 쳐밀어 오르게 하는 묘한 모양이 되었다. 남자가 내 옆을 지나 스테이션 앞에 섰다. 입원실을 확인하느라 간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아들이라고요. 축하해요, 선생님. 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토록 풀죽어 있었을까? 번쩍 고개를 들고 스테이션을 바라보았다. 간호사의 환희에 찬 얼굴을 뒤로하고 다시 천천히 나무 의자 쪽으로 걸어오는 남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었다. 그가 나를 향해 목례를 했다.
엉겁결에 나도 고개를 숙이며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바로 몇 발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정자를 제공한 줄은 알 턱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다시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 본 듯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람보에게 준 사진을 당신도 보았겠지. 나는 슬그머니 몸을 반쯤 돌려 창밖을 보는 체하며 사내를 곁눈질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안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려다 사인보드를 올려다 보았다. 람보가 한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사내를 이렇듯 가까이서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멀리서 그를 보았을 때 생김새가 서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담배를 피우려다 말고 어색해하는 표정은 정말 나와 흡사했다. 람보는 내게 병원의 규칙을 설명하며 이중 차단막 때문에 상대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을 테지만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나처럼 형편상 아기를 갖지 않으려는 쪽에서 보면 무척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무정자증이라는 결함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당당하지만 만에 하나 그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 싶었다. 람보는 입을 다물고 관심 갖지 말기를 제삼 당부했다. 그러나 세상은 보기보다는 허술한 구석이 있는 법. 스테이션에서 낯익은 간호사가 아까부터 내내 이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아마 당신도 이 음모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 그녀는 내가 병원 의국의 한 방에서 마스터베이션으로 뽑아낸 정자를 비커에 담아 분홍색 티슈로 덮어 들고 나가며 묘한 미소를 흘렸었다. 두 개의 이동식 침대가 사람들에게 떠밀리며 입원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남자가 상의를 고쳐 입으며 두 번째 무리로 다가갔다. 그 무리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산모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 나이든 여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의 중년 여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안팎 사돈댁이 모두 모인성 싶었다. 간호사들의 꽁무니를 따라 모두 병실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창문을 향해서 서 있었다. 그들이 지어 보이던 다양한 침묵이 어느새 내게도 감염되었는지 왠지 불안한 느낌이 자꾸만 엄습해왔다. 도대체 아기는 가족들의 심중 각각에 어떤 모양으로 새겨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병원을 나가 어디로든지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내내 공복이었지만 음식보다 차라리 독한 술을 마시고 싶었다. 건물의 공제선 위로 서서히 어둠이 퍼지고 있었다. 허공에 떠서 나목을 흔드는 바람과 더불어 무시로 복도를 채우는 사람들의 자욱한 짓거림, 껄끄러운 발소리, 급작한 사이렌 소리가 꽤나 멀리서 울려오고 있었다.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 나의 약속 이행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시바지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의 배란기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래저래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돈 욕심이나 아내에 대한 반감은 서서히 호기심 쪽으로 바뀌어 갔다. 인공수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 씨를 받을 여인은 누구일까? 그렇다고 해도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병원 기피증을 지닌 내가 말 잘 듣는 유치원생처럼 쉽게 병원을 찾아든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람보는 우선 기본 검사라도 해보자며 나를 불렀다. 나는 자네를 믿네만 혹시 파이프 샌 적은 없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도 있지 않나?
자넨 재수 씨가 임신만 했다 하면 내게 전화를 해대며 펄쩍펄쩍 뛰었잖나. 가끔 성병에 걸린 남편이 아내를 위한답시고 그런 난리를 피우다가도 내게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고 말지. 전과가 있거든 솔직히 털어놓게. 하하, 그런 적이 없다면 검사는 취소하겠네. 하하하, 우선 어쨌든 혈액하고 정액을 채취해서 검사해 봐야겠는데. 정액까지? 왜? 쑥스러운가? 그럼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하하하. 푸른 면도 자국의 남자다운 완강한 턱을 지닌 람보는 무엇이 그렇게도 즐거운지 혼신의 힘을 다해 웃어 젖혔다. 나는 기본 검사를 하자며 오라길래 여느 검사처럼 작은 유리병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나 받아다 주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람보가 행하는 정액 채취 방법은 나를 질겁하게 만들었다. 임상병리 실 한켠에서 나는 아랫도리를 벗고 람보가 시키는 대로 마스터베이션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대목에서 나는 심한 임포턴츠에 빠지고 말았다. 도무지 물건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울상이 되어 람보를 쳐다봤지만 녀석은 여전히 희죽거리며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타인이 멀거니 쳐다보고 있는데 신나게 수음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런 땐 발기불능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지만 나는 마치 성불구자로 판명되거나 한 것처럼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보다 못해 람보는 전립선 마사지라는 것을 시도했다.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젤리를 바른 다음 항문 속으로 손가락을 찔러 넣어 어딘가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속이 느물거리고 차라리 메스로 어딘가를 째는 아픔이 더 낫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쑥스럽고 민망한 노릇이긴 했지만 산부인과라는 곳이 어차피 그렇고 그런 곳인데 조금 낯가죽 두꺼운 척하면 될 게 아니냐는 각오도 해보고 그래도 남자끼리의 약속인데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람보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비록 아직 학위는 안 받았을 망정 그래도 남들은 박사 떠받드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니미럴. 람보는 검진 결과를 보고 그 여인의 배란기에 맞춰 다시 부르겠다고 당당한 웃음을 보이며 늦은 시각까지 술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날 나는 세상 만인만사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마구 술을 퍼마셨다. 내 기분을 익히 잘 아는 람보는 내 주정에 멱살잡이까지 당하면서도 느물느물 비위를 맞췄다. 결국 람보 차에 실려 집에 돌아왔지만 사실 장난처럼 넘길 수도 있는 사건으로 덧난 자신에 대한 쓸쓸함과 저주와 분노는 잠속에서까지 주정으로 이어졌던 모양이었다. 여보, 당신 어젯밤에 뭐라고 술주정을 했는지 기억나요? 나 참 입에 담기조차 지저분해서. 당신도 돈 벌 수 있다면서요? 정자 팔아 돈 벌겠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말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독한 숙취로 온 내장이 뒤틀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아차했다. 나는 술이 덜 깬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아내가 들이대는 추궁을 피해보려 했지만 아내는 결사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아내는 나의 술주정으로부터 기막히게 낚아올린 힌트와 별도리 없이 실토하고만 그 기묘한 거래의 내막을 우리 결혼 생활의 한 변환점으로 붙들고 늘어지려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 연장선의 끝에는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설정한 감정의 경사가 불쑥불쑥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밤의 잠자리에서조차 불타오르지 않은 차가운 결벽의 덩어리는 점점 굳어져 갔다.
람보가 나를 다시 부른 것은 검사한 날로부터 근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드디어 자네 씨를 받아야겠네. 기분은 괜찮은가? 필요하다면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여주겠네. 하하하. 어때? 잘 익은 종기에 메스를 꽂듯이 람보의 웃음은 나의 불결한 호기심을 산뜻하게 찔렀다. 지미럴. 이게 무슨 짓이람? 람보의 경멸 어린 웃음에 한 푼 얻지도 못될 내 자존심은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와 동시에 돌팔매질 하듯이 던져진 소독의 문제가 내 의식의 흐름에 부침하기 시작했다. 아니 괜찮네. 나야 자유행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쉽게 끝날 것이네. 장소나 안내해주게. 람보는 수련의들이 묵는 의국의 한 방으로 나를 안내하며 혹 필요하면 보라고 포르노 잡지를 던져 주었다. 그리고 작은 비커 또한 잊지 않고 건네주었다. 끝내고 한숨 푹 자고 있게나. 점심 같이 하세. 의국 안은 단조로웠다. 그리고 대뜸 궁상스러웠다. 통로를 중심으로 폭이 좁은 싱글 침대 2개가 벽에 붙어 있고 책상이 따로 1개씩, 여기저기에 책이며 옷이며 커피병 등속이 잡다하게 널려 있었다. 비가 온통 머리끝으로 모이는 듯한 화끈하고도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었지만 쉽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전화로 람보에게 끝났음을 알리자 간호사가 찾아와 우윳빛 진한 액체가 들어있는 비커를 신주 딴지 모시듯 조심스레 분홍색 크리넥스에 감싸들고 나갔다. 그제서야 포르노 잡지를 뒤적거려 보았지만 답답해진 나는 병원에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람보의 진찰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 열려진 진찰실 문틈으로 람보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제가 누굽니까 원장 선생님. 아주 든든한 사람을 택했으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더블 블라인드는 잘 유지될 겁니다. 단지 진료님의 컨디션이 문제인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 100만 원이. 갑자기 람보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더니 곧이어 사내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끝없는 혼돈 속에 혼자 버림받은 듯한 불안을 느꼈다. 아우성쳐서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청하고 싶을 만큼 불안이 나를 조였다. 그것은 어쩌면 분노라고 해야 옳았다.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과연 비커에 담아간 끈적끈적한 액체, 그 100만 원짜리 상품은 어떤 여자의 자궁에 집어넣어질 것인지 돌연 분노는 궁금증으로 바뀌었다. 그 여인에 대한 이끌림은 다분히 환상적이고 말초적이어서 나는 순간 내 옆을 지나쳐가는 젊은 여자에게 강한 섹스의 충동을 느꼈다. 나는 감정의 처리가 선명하지 못할 때 겪는 초려를 손님이 람보의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모으고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진찰실 문이 열리며 60줄은 돼 보이는 풍채 좋은 신사와 그 뒤로 가운을 입은 초면의 의사가 나왔다. 더블 블라인드라고? 나는 내부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낯선 반란의 기미를 굳이 거부하지 않기로 하고 임상병리실 쪽으로 가는 그 의사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가면 여인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하지만 간절한 확신을 붙들고 늘어졌다. 처치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수술동 한 구석에 있었다. 반투명 유리문 뒤에 몸을 숨기고 또 얼마를 기다렸을까.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자가 복도를 휘둘러 보더니 흰빛 투피스를 입은 여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엉거주춤 유리문을 밀치고 지나가는 여인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 저 여자구나 하는 깨달음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그 여인의 눈에 서린 피로와 당황해하는 기색 저편에 아주 깊숙이 감춰진 어떤 기갈을 엿보았다. 그건 아주 섬뜩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여인의 기가를 통해 뒤래 나 자신을 보며 나름대로 그 여인을 이해하려 하였다.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된 것은 여인이 복도 저쪽으로 사라진 훨씬 뒤였다. 빈속에 쏟아부은 알코올 기운은 점점 나를 몽환의 깊이로 끌어내렸다. 산의 아이라지? 누굴 닮았을까? 참으로 모를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저 장난치듯, 오입하듯 정액을 쏟아버린 경우야 헤아려 볼 수도 없는데 나는 지금 홀가분하지가 못한 것이다. 술잔 속에 비친 나에게 몇 번이고 뒤물어도 왜 분만실, 입원실 어디를 빙빙 맴돌았는지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모노드라마 같은 자문자답 행위에서도 거짓 일기를 쓰듯 나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혼자 술을 퍼마시는 이유를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자신을 속이는 괴로움 때문이라고 소리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했어야 옳을 일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참으로 우연한 일이었다. 병원에서 마주친 이후 여인의 기갈 들린 듯한 시선이 점액질의 끈적끈적한 액체처럼 내 몸 여러 군데에 묻어있는 것 같은 야릇함으로 얼마를 보내던 중 나는 학교 앞 맨션 아파트 부근에서 또 한 번 그 여인을 보게 되었다. 여인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인지 찬거리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들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다. 무엇을 빠뜨렸는지 문득 되돌아본 여인의 시선과 기막힌 저우로 갑자기 멍해져서 여인을 눈여겨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나는 벅찬 탄성을 마음속으로 질렀다. 여인의 눈에는 부연 안개가 걷히고 어떤 뿌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선을 조금이라도 여인으로부터 비키면 여인이 훌쩍 사라져버릴 것 같아 열심히 여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를 알아보는 것일까? 그러나 여인은 나의 벅찬 기대와는 아랑곳 없이 호한 시선을 여러 군데 돌리더니 곧장 아파트 현관으로 빨려들듯이 들어가 버렸다. 그때부터 여인은 내 자맹의 표적이 되었다. 며칠의 주식 끝에 외출해서 돌아오는 여인의 뒤를 밟아 아파트의 호수를 알게 되었다. 나는 아파트 앞편 건물 4층에 있는 사설 독서실에 자리를 잡았다. 망원경을 사들고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 거의 온종일을 보냈다. 이질적인 요소들 속에서도 그런대로 어렵사리 균형을 유지해왔던 생활과 하나의 질서가 어우러지고 있었다. 남편을 내보낸 후 늘 집안을 쓸고 닦는 여인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감도는 얼굴이 마치 어린 아이의 얼굴처럼 참으로 작고 무구하고 무심해 보였다. 케이크 상자를 장식할 때나 볼 수 있는 분홍색 끈으로 묶어놓은 머리도 잘 어울렸다. 여인을 관찰할 수 없는 밤은 주체할 수 없이 긴 것으로 느껴졌다. 여인의 선량한 시선과 문득문득 마주치던 온외로운 기쁨에 집요하게 시달리며 지내기를 몇 달. 여인의 배는 점점 부풀어 올랐다. 내 기억 소자 속에 낯이 익어갈수록 그녀에게서 느꼈던 첫 느낌은 점차 퇴색해 갔다. 뒤를 깨다 종래에는 무감동으로 주저앉는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여인은 볼 때마다 새로운 부채를 내게 짐지웠다. 벨트로 허리를 장식하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부터 여인은 기묘한 몸놀림을 시작했다. 거울을 보며 최대한으로 무릎을 접어 뱃속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하려 몸부림치곤 했다. 가장 원초적인 자세가 베푸는 아늑한 평화를 구하려 했던 것일까. 그런 후에는 늘 홈드레스를 젖가슴 밑에까지 끄집어 올려 자신의 배를 거울에 비춰보곤 했다. 나는 캥거루 같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혼자
까득까득 웃곤 했다. 정말이지 온몸의 솜털 하나하나까지 새콤새콤 웃어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웃음의 속셈은 정작 뱃속에 든 아기를 내 자식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자랑스러움에 있었다. 또한 내 자식을 뵌 여인을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스스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책임감이 끈질기게 나를 옥상으로 올려보냈다. 여인의 뱃속에 든 아기가 정말 내 자식이라는 욕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그러면서도 나는 임신한 여자의 몸이 그토록 육감적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녀의 팽팽하게 부푸른 살 속에 내 모든 세포들을 섞어놓고 싶었다. 황홀한 전류가 내 신경의 끝에서 몸 곳곳으로 물살처럼 번져들고 있었다. 완전히 나는 감전되어 있었다. 질식해버릴 것 같은 황홀감 속에서 나는 극도의 쾌락을 느끼며 화장실에 가서 수음을 즐기곤 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날마다 강의가 있나요? 예전에는 집에서 나가길 싫어하더니 참 별일이네요. 당신 혹시 여자 하나 꼬불 쳐놓고 낮에는 딴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나는 무슨 몰상식한 소리를 짓거리냐고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냈다. 아내는 지쳤는지 약해졌는지 금방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약해져야만 했다. 여보, 미안하오. 조금만 기다리면 나도 안정이 되겠지. 차라리 우리 아기를 낳아버릴까? 당신이 속상할 때 아늑한 도피처가 되어줄 것 같은데.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아내가 퍼드득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저런 무책임한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란 서러움이 끝내는 그렇게 웃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가 보았다. 차가운 그러나 축축한 바람이 한길 고개를 부리며 나를 밀쳤다. 고가도로의 교각이 새삼 하잘것없는 부피로 느껴졌다. 그 위를 도주하는 차량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삐죽이 꼿꼿한 가로등들도 매한가지였다. 하늘을 훔쳐보았다. 불길이 지고 조용히 잠든 목탄 같은 하늘. 하늘은 잿빛, 기어이 잿빛으로만 흐르고 꿈틀대고 비척거리다가 죽어갈 모양이었다. 끝내 잿빛, 오로지 잿빛으로만 치사하게 연명하다가 비굴하게도 저절로 숨이 넘어가길 기다리는 꼬라지였다. 그 안에 생명의 시혜자가 잠시 쉬고 있다고는 하마 생각되지 않는 기실 불측한 음모의 낯짝이었다. 습기 찬 바람이 펄럭였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는 몇 사람이 방한복에 양손을 찌르고 버스를 기다리는지 사람을 기다리는지 우뚝우뚝 서 있었다. 누렇고 윤기나는 버스는 몇 명의 승객을 토해내고 또 그만큼만 싣고 미끄러지듯이 떠나갔다. 병원 후문을 밀치고 들어가려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쓱 여러 번 문질렀다.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수염이 거칠어긴 해도 의식은 명료해지고 온몸의 신경이 바늘끝처럼 곤두섰다. 아내의 서슬퍼렇던 눈빛이 떠올랐다. 내가 간절히 하는 것은 아기를 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아내가 내게 환기시켜준 것이었다. 그래요, 가세요. 당신의 자식을 보러 가셔야죠. 당신의 씨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더러운 자식.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여자에게 자기 씨를 팔아? 지저분한 자식. 처가에 가기로 하고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만나서 급한 약속 때문에 가봐야 한다는 나의 행동은 아내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아내를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향하던 나는 기어이 아내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문을 들어서려는 돌연한 행동은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여인의 출산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고 말았다. 내가 아기를 보러 간다고?
내 자신에게마저 애써 감추려던 나의 심중을 아내는 아주 쉽게 파악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진귀한 구경거리처럼 쳐다보는 병원 로비에서 아내는 더욱 악을 질러댔다. 가서 많이 봐. 얼른 가서 보라고. 네가 빌려준 씨가 어떻게 생겼나 잘 보라고, 개자식아. 너 같은 자식하고는 이젠 끝났어. 아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틈바구니까지 파고들어 내 귀에 닿았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헉헉 숨이 차고 침이 마르면서 나중에는 입천장과 바닥이 따갑게 옥지어 왔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니 되먹지 않은 옆에 내 같으니 나는 오히려 아내를 씹고 있었다. 아내가 그토록 뒷골목의 여자처럼 몰상식하게 처신한 것은 처음의 일이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오직 자기 본의의 발상으로 낮아빠지기만 했다. 철딱선이라고는 전혀 없는 단세포 동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피를 피하기 위하여 분만실로 가는 내게 아내의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은 잠재된 나의 호기심과 갈망을 또박또박 확인시키면서 그 아이는 내 자식이라는 자각을 거듭 환기시켰다. 신생아실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간호사가 은행 창구처럼 몇 개의 구멍이 뚫린 유리벽의 커튼을 제끼며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하품을 하더니 옷섭을 올리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줬더니 손가락 위쪽을 몇 번 찔렀다. 유리벽 위의 안내문을 읽어보라는 손짓인 것을 어렵사리 알아차렸다. 병원 규정상 신생아 면회 시간은 밤 10시까지 가족 2명으로 제한한다는 자질구레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멀거니 서 있는 간호사를 향해 윙크를 보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고는 커튼을 여미고 안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출입문을 두드리고 유리를 쾅쾅 쳤다. 안에서 뛰쳐나온 2 간호사가 술냄새 하더니 얼른 코를 감싸주었다.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는 거였다. 나는 셔츠 주머니에서 몇 장의 고액권 지폐를 그녀들 앞에 내밀었다. 그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피에로 같은 표정을 지으며 아양을 떨었다. 첫 아들인데 너무 기뻐서 축하주를 마시느라 늦었다. 꼭 좀 보게 해달라. 여인의 병실 호수를 대자 그녀들은 플라스틱 광주리에 담긴 아기를 유리벽 너머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제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바싹 다가서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카운터의 환한 불빛에 눈이 시리는지 잔뜩 이맛살을 찌푸린 아기의 얼굴은 채 핏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왈칵 콧등이 시큰해지며 왠지 모를 정다움이 눈앞을 뽀얗게 가렸다. 아가, 아빠다. 나는 나지막이 아기를 불렀다. 몇십 년 만의 이산 끝에 만난 것 같은 육신의 정에 잔뜩 목이 메어왔다. 저리 여린 핏덩어리가 어찌 생겨났을까? 저게 내 아기라니. 그러나 바라다 볼수록 자라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색을 하고 꿰뚫듯 바라다 본 순간 시푸르둥둥한 피부 빛깔이 섬뜩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내 몸 구석구석에 시퍼런 반점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아, 이것은 함정이다. 이것은 멍해다. 그렇다. 이것은 누군가가 쳐놓은 튼튼한 덫이다. 나는 이상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무도 없는 신생아실 복도에 소름이 꽉 훑고 지나갔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처럼 귓속이 멍해지며 윙윙 소리가 가득 찼다. 그것은 이내 아내의 첼로 소리로 바뀌었다.
분노로 얼룩진 아내가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가 보인 질투의 끝은 여인일까? 아기일까? 아니면 나일까? 여인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불륜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몸을 합쳐본 적이 없는데 여인이 낳은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니. 언뜻 아기의 모습이 여러 개로 분해되더니 화장실이며 수쳇구멍이며 수건에 배설해 놓은 수십 수백의 정자가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들면서 일제히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유리벽에 머리를 찧어댔다. 평생을 두고도 지워지지 않을 문신이 살 속을 파고들었다. 실꾀인 바늘은 살 속을 샅샅이 누비고 다니다 기어이 내 몸을 분해시켰다. 그런 감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도무지 그대로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현악기 소리가 실내를 가득 메웠다. 날카로운 금속의 파편이 유리 표면을 긁듯 아내가 내젓는 첼로의 활은 길고 창백한 소리를 지르며 사타구니를 쓸고 지나갔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병원을 빠져나왔다. 밤이 쌓이고 있었다. 문득 추위보다 더 시린 깨우침이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우기던 나의 허술한 변명을 박살내고 있었다. 하루 일을 끝마치고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텅 빈 시내버스의 맹렬한 속도감에 내 마음도 덩달아 바빠졌다.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불붙은 나의 성욕이 아내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길가에 세우던 자전거에 걸려 나뒹굴었고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 욕설이 등 뒤에 달라붙어도 쉬지 않고 뛰었다. 뛸수록 첼로 소리는 둔중한 흐느낌으로 변하고 있었다. 임신한 여자의 아랫배처럼 뭉실한 첼로의 공명통 속으로 숨어들면 어떤 덫도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 같았다.